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세요? 처음 뵙는데 인사 좀 하죠. 안녕하세요. 네. 재무제표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 쪽 강의하게 될 권우성 회계사고요. 오늘 첫날 개강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원래 잘 안 오시더라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거의 들으시고 레벨 1이고요. 레벨 1에서 포션이 가장 큰 그 과목인 건 다 아실 테고 요번에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그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이 뭐 한 5% 정도가 이제 좀 비중이 줄었던데 뭐 그래도 크게 여러분들 뭐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섹션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줄었냐? 양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험 웨이트만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레벨 1하고 레벨 2, 이 2까지 가는 데는 이 재무제표 분석이 포션이 제일 큰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레벨 3는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이 없지만은 레벨 1, 2는 FS 분석,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이 제일 포션이 크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시험 관련된 그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시험을 쳐보신 분도 계시고 시험을 이제 쳐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쳐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문제가 어렵진 않다. 딱 만났을 때 문제가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사지선다 아닌 건 아시죠? 보기 3개예요. 그러면 우리 사지선다에 적응되어 있는 분들이 보기가 3개 나오면 다 맞출 것 같아요. 느낌이. 보기가 하나가 딱 사라지면서 확률이 25%에서 산술적으로는 33%가 올라가는 건데 왠지 굉장히 체감상 난이도는 쉬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난이도가 깊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되게 넓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내가 공부 안 한 페이지만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페이지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귀퉁이 있는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막 문제가. 그래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넓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웬만하면 강의를 다 하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코멘트가 안 되고 자기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거 붙들고 하루 지나면 되게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뺐어요.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 안 했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거 보지 마세요라고 체크는 해드려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코멘트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근데 혼자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100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듣고 15년을 지금 강의했는데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탑 점수가 나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어려운 것까지 깊게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제가 코멘트한 것은 빠뜨리지 않게 공부를 하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코멘트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줄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100% 해야 되겠다. 깊게는 가지 않더라도 빠뜨리지 말자. 이게 제일 정확한 공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지금 과거 한 10년 동안 계속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뎁스가 있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트렌드니까 공부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책이 여러분들 CFA 협회에서 나온 여러분들 그 책을 커리큘럼북이라고 하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 스웨저예요. 그러니까 스웨저 책은 요거 자체가 썸머리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썸머리가 있다 보니까 예제가 별로 없어요. 숫자 예제가 물론 요번 판이 조금 제가 이 책으로 한 15년 강의를 했는데 처음 바뀌었어요. 편집이 중간중간에 문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내용 쭉 설명하고 뒤에 책 프로블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책 프로블럼이 앞쪽으로 와서 그 테마별로 문제가 붙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나은 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편제가 공부하기엔 좀 수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조금 예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예제를 많이 써가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가 핸드아웃 좀 나눠주지.
스타일에 맞질 않아요. 직접 쓰면서 제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필기할 수 있는 조금 여러분들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필기할 수 있는 곳을, 노트 같은 거.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스웨저 교재에다가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좀 첨가를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수월할 거예요. 참고로 필기를 여러분들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제가 보통 우리가 4시간 수업이니까 2번 쉬어요. 2번 쉬는데 한 번 쉴 때마다 여러분들 한 번 그 강의 시간에 이 칠판에 쓰는 내용을 지우질 않아요. 그대로 두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저는 제 강의 내용에 저작권 추적할 생각도 없고 저작권을 추적할 만큼 대단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칠판에 있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루에 이제 몇 장이 나오겠어요. 제 칠판 스냅샷이 3번 나온다고요. 2번 쉬니까 3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강의를 몇 번 하냐면 몇 번 하죠? 몇 번 하는지도 모르겠네. 9번인가?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냅샷으로 들어가면은 한 27장. 그러니까 PPT 장표로 한 30장 정도 된다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가 수험생들의 피드백이 괜찮대요.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 내용 쭉 스캔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거를 찍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한번 그거 찍어놨던 거 보시면은 아마 다음 수업 올 때 시간이 없다, 복습할 시간이, 그러면 그 3장 정도 필기했던 거 한번 쭉 스캔하고 한번 보시면은 아마 훨씬 수월할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정리해준 것만 보고 오면 안 돼요. 그거를 보고 그다음 책을 읽으시고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진짜 주중에 바빴다, 그럼 오기 전에 그 정도만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 드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바로 강의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과목이 이제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라고 지금 돼 있죠. 작년도랑 LOS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뀐 건 없고, 일부 내용이 빠졌는데 그 빠진 내용은 시험에 대세 지장이 있는 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년도랑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과거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크게 바뀐 거 없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Financial Reporting 분석인데요. 우리 앞자로 보통 FRA, FRA라고 보통 이제 CFA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과목의 전체 틀을 좀 잡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내용 분석을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전체 아웃라인, 우리가 뭘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 과목인지 조금 틀을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 2개 나눠서 볼게요. 일단은 이 Financial Reporting이 뭐냐라는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잼 보고, 자, 교재는 여러분들 어디를 잠깐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1페이지 잠깐 보세요. 제가 진도가 여러분들 책 그 순서대로 쭉 나가진 않아요. 조금 왔다 갔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스웨저 교재는 여러분들 이 스웨저 저자분이 나름대로 논리를 잡아 쓴 게 아니고, CFA 협회 책에서 나오는 커리큘럼 북, 이걸 LOS 순서대로 쭉 써놓은 거기 때문에, CFA 협회에서 이런 토픽을 물어보겠다라고 토픽을 쭉 준 거를 틀로 잡아놓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책이 읽으면서 이해가 쑥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달나라 얘기했다가 갑자기 화성 얘기하고 결론은 금성으로 나요.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라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토픽별로. 그러니까 읽을 때 이게 굉장히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흐름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좀 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순서가 이제 약간 논리 쭉 순서 맞춰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LO의 설명은 조금 앞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진도 나갈 때 어디를 했는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은 Financial Reporting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 우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 밑에 뭐 한 5줄 보시면은 뭐 우쩌고 저쩌고 막 내용 나오는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볼까요? 자, Financial Reporting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이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을 그냥 조금 우리가 세련된 표현으로 경제적 실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업이 고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먼저 자금이죠, 자금. 뭐 자금이 들어와야 뭘 R&D를 하고 투자를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거군요. 그럼 일단 투자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기업의 기본적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쉐어홀더가 있죠. 자,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해관계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사람일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지분에 투자해서 이익을 쉐어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채권자와 주주. 보통 우리가 대학교에서 뭐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통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크게 두 사람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가 투자한 원금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냐? 또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리턴이 확실하냐?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 같으면은 투자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겠어요? interest, 이자겠죠. 그 다음에 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디비던드를 받던가 아니면은 그 현금을 회사가 내부로 재투자를 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장에서 팔고 나가는 뭐 그런 형태가 이제 주주가 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과연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리턴이 확실히 나올 수 있냐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려면 이 경제적 실체가 기업이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당연히 뭘 줘야 되겠어요? 자신의 정보를 줘야죠. 우리 회사 자산 규모가 얼마다. 1년에 매출이 얼마 난다. 이익은 얼마 정도 난다. 라는 실적을 보여줘야 채권자 주주가 자기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 엔터티에 인포메이션을 줘야 돼요. 여기서 파이낸셜 리포팅이 뭐냐? 파이낸셜 리포팅은 요 인포메이션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뭐 재무회계, 회계 이렇게 말하면 보통 통상 회계가 뭐냐? 아, 피곤한 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회계는 뭘 주는 거냐면 인포메이션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귀가 쫑긋 쓴다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내가 그 회사 재무제표 보여줄까? No, thank you. 정보 줄까? 뭔데? 다들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재무제표가 정보를 주는 건데 재무제표 하면 고리타분한 거, 보기 힘든 거. 근데 정보 줄까 하면 뭔데? 다 관심을 가져요. 제가 이제 감사 나가면 이제 상장법인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이제 거기 상장법인에 있는 회계팀이나 이제 뭐 자금팀, IR팀 그런 팀들하고 이제 친해지면 식사를 하면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회계사님 다른 회사 감사 많이 하죠. 정보 좀 줘봐요. 그게 제일 많이 여쭤보신다고. 실제 이제 우리는 회사가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먼저 가서 보는 사람이니까 회사가 이번에 earning surprise가 났다 이런 것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기 주식 투자에 되게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사는 매달 지금 자신들 주식 포트폴리오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무슨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부 정보 이용해서 그 캐피털 게인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되게 제한되긴 한데 뭐 마음 먹으면 솔직히 뭘 못하겠어요. 바보니까 자기 명의로 사게? 가족 명의? 또라이죠. 가족 명의까지도 다 계좌는 쫓아오니까 당연히 뭐 명의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악의를 가진다면. 그래서 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게 그래서 우리 CPA도 마찬가지고 CFA도 마찬가지 시험 과목에 혜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 집단에서 정보가 더 우월한 정보 위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셀피시한 마음 먹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익 추구할 수 있는 그 오퍼튜니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협, threat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럼 순간 고민하게 돼요. 한번 해? 뭐 이런 게 매일매일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노출되는 직업이 여러분들 그 캐피털 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 다음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윤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에틱이라고 하는 과목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돌아와서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파이낸셜 리포팅은 이 기업에 뭔가 관심을 가지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하죠. 정보를 주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근데 재무제표만 있을까요? 보통 회계책에는 여러분들 이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실무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 가정해보고 주식을 살 때 정말 그 회사 재무제표 열어본 적 있냐는 거죠. 어디서 구랄쳐요. 재무제표 본 적 없잖아요. FS 안 보더라고. 아니 추석 전에 저희 회계부에 있는 우리 회계사들이 다들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인데 갑자기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책임자니까 단톡방에 막 올리는데 사모님 저희 요 종목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종목을 올려놔요. 그래서 야 뭐 하는 회사인데 답이 약권이었어요. 잘 몰라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회계사라는 놈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 서비스 업종인지 제조업인지도 모르고 요번에 IPO 갔는데 하루 상한가를 쳤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올 때는 한 더 칠 것 같대 상한가를. 근거가 뭐니? 그냥 필이 온대.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야 너네가 그냥 무슨 응? 무슨 팍스넷에서 글 올리는 명동 큰 이모 아이디 알고 올리는 한정수산자도 아니고 명색이 회계사라는 놈들이 무슨 업종인지 재무제표도 안 열어보고 투자하는 그 배포는 뭐냐 했더니 뉘앙스는 닥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마라 뭐 이런 뉘앙스예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일단 안 가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치더라고. 들어갈 걸. 뭐 저도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 물론 이제 3일 내내 한가 쳤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라는 거를 회계 정보를 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하지만은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는 사람 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뭐 보죠? 재무제표는 잘 안 볼 거고 일단 네이버하고 구글에 많이 의존하죠. 네이버 구글에 들어가서 회사 종목을 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주가 흐름을 보죠. 그래서 1일 지표, 뭐 3개월, 1년치 눌러보고 꺾으면서 그래프를 봐요. 그죠? 그래프 보고 쭉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오는 기미가 보여. 그러면 요건가? 하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들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그 회사에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부터 주가 빠지죠. 계속. 그러다가 이거 손절매 하자 라고 털고 나면 또 누가 또 얘기했겠죠. 얘 털었다고.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 이게 기가 막히죠. 주식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은 정보, 즉 파이낸셜 리포팅을 지금까지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는 정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 말고도 우리가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언론, 그 다음 매스미디어 이런 걸 보고도 그 기업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죠. 실제 재무제표 플러스에 굉장히 많은 알파의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담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CFA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과목 명칭이 뭐였냐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10년 전쯤부터 이 과목 명칭이 Financial Reporting 분석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옛날엔 재무제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도 나오는 거죠, 요즘은? 이 플러스 알파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플러스 알파.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 말하는 거냐? 우리 혹시 상장 기업들은 매년 여러분들 사업보고서라는 거 여러분들 다트에 공시하는 거 아시죠? 사업보고서. 그 사업보고서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보고서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있고 회사 상법상 내부에 근무하는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임원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뭐 커멘트한 보고서도 있고 심지어 그 회사 대표이사가 지네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분석한 다음에 그 어널리시스한 거에 대한 결과를 거기다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 MD&A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경영자가 지네를 분석해서 사업의 전망 같은 걸 써놓은 섹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거긴 뎁스 있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MD&A는 뭐냐? 뭐 이런 거 정도, 뭐 그런 거 정도 코멘트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는 FS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FS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재무제표 앞쪽에 우리 보통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발행하는 뭐가 붙어 있죠? 감사 보고서가 붙어 있어요. 그 감사 보고서가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감사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커멘트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뭐까지 커멘트하게 돼 있냐면 이 기업이 고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 또 과거에는 옛날에 회사 대표이사나 아니면 감사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감사 보고서에는 공시를 안 했어요. 근데 회계사가 요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한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냐면 키 오디 메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 보고서에 이제 다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FS만 봐서는 안 되겠죠. 감사인이 뭐라고 했는지. 왜? 감사인들이 실제 애널리스트보다는 더 회사 내부 정보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걔들이 뭐라고 이슈를 말하고 있는지 보는 건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2018년도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IFRS가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IFRS 개정된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IFRS 15이 개정되고 15이 뭐냐면 이제 수익 인식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회계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던 이제 건설회사, 수주업, 통신회사, 그 다음에 우리 롯데 쇼핑 같은 점들, 리테일 업종들. 이런 회사들은 완전히 여러분들 이 매출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쇼핑 같으면 작년도 매출과 올해 매출 딱 보면 한 4조가 떨어져 있다고. 그럼 사람들이 야, 이 4조가 왜 떨어졌지? 근데 어디 보면 딱 나냐. 감사보고서 앞에 붙어 있어요. 요게 왜 바뀌었는지. 요번에 IFRS가 새로 도입돼서 수익 인식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고 FS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이 회사 올해 매출 급감했구나. 롯데 영 시원찮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공시되면요. 주가가 반응을 해요. 뭐 이거는 언론에 나온 케이스니까 요번 상반기 때 여러분들 건설사 중에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뭐 언론에 난 거니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니까. 근데 그 회사가 여러분 딱 봤더니 이익이 전기 대비 거의 막 200% 이상이 상승한 거야. 반기 영업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그 시간 외에 상한가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했는데 그게 무슨 효과였냐면 회계기준 변경 효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 케이스는요. 과거에 손익 인식했던 거를 다시 캔슬하고 그걸 올해로 잡아야 되는 거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개정된 거 효과를 어떻게 반영하게 되냐면 작년에 공시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올해만 반영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자면 작년도 손익 인식했던 거는 없애고 올해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익을 없애는 것을 리스테이트 하지 말고 그냥 올해 것만 반영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딱 보면 여러분들 매출이 엄청 늘어있고 이익도 엄청 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우와 하고 개미들 누가 달려들었겠어요? 개미들 확 하면서 상가를 퍽 쳐버렸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였겠죠? 한가했죠. 왜냐면 이게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뭐의 문제다? 그냥 회계기준 변경 효과 때문이다. 근데 앞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앞에 오디 리포트를 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는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분들 대표적 사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부의 범위가 FS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 알파 내용까지도 정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전부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유용한 정보를 주는 모든 포괄적인 시스템을 FS 포함해서 모든 많은 이 포괄적인 수단을 다 뭐라고 하는 거냐? 이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자 주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이외 이해관계자들도 꽤 많아요. Interested users가 더 많습니다. 요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우리 government, 정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보통 이 크레디터나 쉐어홀더를 말하는 거죠. 이 프라이머리 유저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이렇게 어떤 기업이 자신의 어떤 정보를 주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배우는 게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이다. 뭐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돼 있는 그 네 줄 정의하고 그다음 그 밑에 다운표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참고로 여러분들 거기 고유명사로 돼 있는 IASB라고 돼 있는 여러분들 고유명사 보이세요? 그 IASB라고 하는 여러분들 고유명사가 뭐의 약자냐면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고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국제회계기준이라 들어봤죠? IFRS? 그 IFRS를 만드는 여러분들 기구 이름이에요. IASB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유럽, 영국에 있어요. 영국.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자신들이 만든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이라 불러요. 유럽 애들은 자기를 국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애들은 미국 기준이라 불러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파이낸셜 리포팅의 정의를 뭐라고 돼 있나 쭉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거기 파이낸셜 리포팅의 목적이라 하면 자, 뭘 주는 거라고 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인포메이션 주는 거죠. 그래서 딱 키워드 하나 기억하면 돼. 인포메이션 주는 거예요. 파이낸셜 리포팅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다라고 돼 있죠. 어떤 엔터티에 대해서. 누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라고 돼 있나 보세요. 포텐셜 인베스터, 그 다음에 채권자, 기타 크레디터스. 뭐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주는 건가요? make decision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면서 리소스를 그 엔터티에 제공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리소스를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그 기업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주는 게 파이낸셜 리포팅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주주 같으면은 주식을 내가 홀딩할 거냐 팔 거냐.
채권자 같으면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채권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메이저 디시전이겠죠.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읽고 이해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레벨 1, 2는 뭐가 없죠? 주관식이 없어요. 주관식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게 객관식. 객관식이라는 건 의미가 뭐죠? 삼지선다인데 그 삼지선다를 보고 초이스한다는 것은 그냥 세 개의 OX 문제를 보고 이게 O냐 X냐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판단하는 뭐다 능력만 키우면 되는 거지 암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거의 암기가 필요 없어요. 읽어보고 맞다 틀렸다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리포팅 그렇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분석이 나오죠. 이건 뭐 설명 안 할게요. 이거를 말 그대로 분석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이런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게 FS 분석이 될 거고 분석에 대한 내용 거기 정의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별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아무래도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이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의 우리 시험의 범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FS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을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놓고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이 95%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플러스 알파 내용이 막판 시간에 제가 한 5%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포커스는 뭐 아무리 리포팅 분석이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우리의 기본 포커스는 FS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자, FS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크게 이제 몇 가지로 구성이 되죠?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자, 알고 있는 거지만 가볍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종류 네 가지 한번 줄쳐볼게요. 자,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밸런스 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줄쳐보시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나 뒤에 괄호도 좀 볼까요?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까지만 줄쳐보세요. 뒤에 Financial Condition이라는 말 쓰는 회사는 별로 없고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여러분 혹시 들어봤죠?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말 많이 하죠. 그 재무상태표가 그 영어 표현을 번역한 거예요. 앞에 Balance Sheet는 여러분들 옛날 표현으로 대차대조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대차대조표. 요게 옛날. 그래서 우리 보통 재무제표 종류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딱 말하는 거 보면 연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대차대조표 말하면 연식이 좀 됐구나. 최소한 여러분들 80년생 이상 이전이에요. 근데 재무상태표 이렇게 말하면 최근에 회계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두 가지 용어 다 써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란 말을 쓰고요. 아직 상법 같은 경우는 대차대표 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차대표란 말을 더 이상 안 씁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둘 다 쓰는 용어니까 영어 표현도 기억하고요. 밸런스 시트 또는 State of Financial Position 두 가지.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 또 줄쳐볼게요. Statement of 뭐라고 돼 있죠? Comprehensive Income이란 말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거 밑에 보면 Income Statement라고 돼 있는 것도 줄치시고. 앞으로 우리 배울 거니까 여러분 지금은 용어만 잘 기억하죠. 회계 전공이신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 계시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위에서 네 번째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우리나라 말로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Statement 뭐가 보이죠 또? Cash Flow 이게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 일단 써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 BS예요. 제가 약자 쓰면 여러분들 이거 밸런스 시트라고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FP라고 달게요. 이게 아까 뭐였죠? Financial Position. 재무 상태 보여주는 거. 그 다음 제가 IS라고 쓸게요. 실무에서 보통 약자를 많이 써요. IS Income Statement. 아까 봤던 거. 근데 거기 보니까 Income Statement 말고 그 위에 줄쳤던 게 뭐가 있었죠? Statement of 뭐라고 돼 있었어요?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Income Statement 플러스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라는 게 있구나. 지금 이걸 듣고 이해가 다 되면 오늘 종강해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다 배울 것들이니까 대강 이런 게 있다 정도. 삼성전자님들 사업보고서 가서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5개가 붙어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그게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예요.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주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석이 아까 줄쳐지지 않았지만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시면 풋노트라는 거 보이죠? 그 풋노트가 주석 말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페이지 그 밑에 아까 줄 안 쳤던 것 중에 Financial Statement 풋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오른쪽 페이지 그 풋노트라고 적혀 있는 굵은 글씨가 이게 주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석. 그 아까 LOS 그 중간 밑에 굵은 글씨에 풋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키했으면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5개가 되어 있구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보통 FS 풀세트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씩 배우는 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 강의의 거의 95%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써놓고 할게요. 스탁홀더스 에쿼티,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풋노트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걸 FS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재무제 편지 간략간략하게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언급하고 하죠. 자, 밸런스 시트는 알다시피 뭐 보여주는 거죠? 그 기업의 파이낸셜 포지션 보여주는 거죠. 자산이 얼마 있는지, 그 다음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 있는지. 회계 조금 베이스는 있으시죠? 회계 베이스는 조금 일단 전제해서 강의할게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그 기업의 asset, liability, equity 세 개를 보여주는 거라고 돼 있죠. 그게 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를 갖고 예를 만들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좋아한다는 개념보다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규모가 제일 큰 기업이니까 가장 리딩 컴퍼니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삼성전자를 들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투자는 하고 있어요. 투자는 하고 있어. 제가 매번 봐요. 제가 투자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캐피털 게인 목적도 있지만은 여러 회사 투자를 많이 해놔야 저는 강의를 오래 해서 투자라는 목적 자체가 강의 시간에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FS를 안 열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회계법인 하면서 제가 지금 관리하는 회사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리딩 컴퍼니를 FS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통 잘 안 보게 되죠.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투자 안 하는데.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해놔요. 그래야 매번 공시할 때 열어보니까. 그리고 변동 보고 뭐가 바뀌었구나 트레이스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들고 있는 게 지금 몇 년 됐나? 한 19년 됐군요. 19년 동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법인 입사해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사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때 산 단가가 여러분들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 하기 전에 그러니까 30만 원이었던 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 10배가 된 거였죠. 300. 근데 별로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고 있는 기간을 봐요. 20년을 들고 있었잖아. 그럼 복리로 따지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10배 먹었어요? 계산해봐 복리로. 별로 높은 건 아니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회사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금 1위 기업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시장 다 주가를 합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80억은 아니겠죠. 280조겠지. 그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280억이면 우리가 사버릴까?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 지분이 한 40% 되는 거니까 그냥 대주주 되는 거예요? 이종욱 씨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 한 300조 가까이 돼요. 지금 280조. 지금 주가 좀 빠졌죠. 300조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억을 조로 바꾸면 맞을 거예요. 한 280조 정도. 아마 잠깐 단위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280조 정도. 잘 갈 때 300조 이상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한 280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조금 감을 잡고 있자고요.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80조 된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한 해 예산. 우리나라 한 가버먼트가 올해 지금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450조 전후 돼요. 우리나라가 한 해 예산이. 한 450조. 그러면 사이즈 규모가 대강 감이 잡히죠. 한 450조 예산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 280조. 그 삼성전자가 지금 자산 규모가 얼마인가? 작년도 말로 갈게요. 물론 올해 지금 거의 다 지났고 반기도 있는데 아직 감사받아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받았던 최종 숫자, 작년도 말이겠죠. 17년도 말. 그때 지금 삼성전자 자산 규모가 얼마냐면은 한 300조 정도 돼요. 300조. 자산 규모가 300조. 근데 거기서 채권이 얼마냐? 부채가 한 80조 정도 돼요. 그리고 밑에 에코티, 주주들 몫이다라고 장부에 잡혀있는 금액이 220조. 그럼 여러분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셋 300조가 채권자가 80조 투자해줬고 주주가 220조 투자해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여져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의 뭐죠? 이게 파이낸셜 포지션이에요. 300조, 부채 80조, 자본 220조.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무상태표라는 게. 그런 재무상태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얼마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보시면 되고. 하나 체크할게요. 그 BS의 두 번째 줄, at a point in time이라는 말에 줄 쳐볼까요? 그 financial position, 그 BS 설명할 때 at a point in time이란 말을 좀 기억할게요. 자, at a point in time이란 말이 있고요. the over time이란 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우리 경작 배우다 보면 숫자를 말할 때 여러분들 그게 누적 컨셉이냐 아니면 기간 컨셉이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자, 잠깐만 보세요. 내가 재산이 얼마 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경제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플로우 컨셉인가요? 스타 컨셉인가요? 스타 컨셉이죠.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게 얼마다라는 거. 내가 한 해 연봉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오버타임 컨셉이에요. 기간 컨셉, 플로우 컨셉이 되죠. 우리가 분석할 때 이 숫자가 플로우 컨셉이냐 스타 컨셉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와서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파이낸셜 어떤 숫자를 보여주는데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한 2억 정도라고 말을 흐려요. 한 2억 정도 하고 말을 흐려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2억이란 말의 의미가. 그럼 뭐가 궁금해요? 2억이란 숫자의 절대적 의미를 알려면은 그 2억이 연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 규모를 말하는 건지 부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결혼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때. 자, 부채는 빼고요. 그냥 재산 규모가 2억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봉이 2억 있다는 개념은 느낌상 다르죠. 그러니까 재산이 2억 있다는 건 누적해서 2억 있는 거고 연봉이 2억이다라고 하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기본적으로 보세요. 숫자가 플로우 컨셉이냐 스타 컨셉이냐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BS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뭐라고요? At a point in time. 무슨 컨셉이죠? 스타 컨셉이에요. 누적 컨셉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맨 마지막에 잔액을 보여주는 게 BS예요. BS의 숫자는 나중에 또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밑에 자산은 부채다 자본 더했다는 개념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까 말했지만 30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부채가 80조 가까이 되고 에코티가 220조. 딱 밸런스가 맞죠. 자, 삼성전자랑 보통 비교되는 아니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비교를 하려고 하는 LG전자. 자, LG전자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자업계 두 개가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두 군데잖아요. 그럼 LG전자는 자산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LG전자는 자산 규모가 40조 남짓 돼요. 자산 규모가 40조. 근데 부채가 얼마인가? 자본이 얼마인가?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본이 얼마 되냐면 거의 한 3조에서 14조 정도 돼요. 자본이. 그럼 부채가 얼마라는 거죠? 한 14조구나. 에코티가 14조고요. 그 다음 분모가 한 6조, 7조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40조로 볼게요. 40조, 부채가 26조, 에코티가 14조. 이해되죠? 항상 밸런스를 맞겠죠? 그럼 자산은 부채, 자본 두 개 더한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것만 딱 들어봐도 재무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재무구조가 어떻게 달라요? 삼성전자, 나무돈 얼마 갖다 쓴다고요? 80조. 에코티 얼마라고요? 220조. 그럼 소유 우리 말하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부채와 자본 비율 말하는 건데 몇 프로가 안 돼요? 40%가 채 안 되죠. 이해돼요? 왜? 번 게 워낙 많으니까. 자, LG전자가 얼마라고요? 자, 자본이 14조예요. 부채가 얼마라고요? 26조예요. 부채 비율이 얼마 가까이 돼요? 거의 200% 가까이 돼요. 최근에 LG전자 회사채 발행했죠. 회사채 발행했어요. 최근에 회사채 수천억 발행했거든요. 투자한다고 회사채 발행했어요. 자, 문제는 회사채 발행이 영구히 잘 될까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겠어요. 투자할 때 추가 자본 끌고 올 때 지금 거의 부채 규모가 슬링이 찼어요. 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지금 규제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 200%예요.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가 200% 넘어가면 규제할 거야 라고 지금 워닝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어디까지 왔어요? 그 경계선까지 간당 간 거죠. 그럼 새로운 신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끌고 올 수 있는 룸이 캐파가 생각보다는 많진 않아요. 지금 룸이 딱 거의 슬링해. 물론 이제 금융 차입금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전체 부채보다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졌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빌린 돈도 있겠지만 무슨 돈도 있겠어요. 물건 사고 안 준 돈도 있겠죠. 그런 상거래 채무는 솔직히 부채비율 계산에서 빠지는 게 맞아요. 이자가 발생되는 부채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로만 따지면 좀 별개의 내용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부채비율이 삼성입에서는 굉장히 높은 재무구조 가지고 있구나. 딱 스냅샷만 봐도 이 기업이 부채를 많이 갖다 쓰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재무상태표 뒤에 더 자세히 하고요. 손익계산서 볼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너무나 잘 알지만 뭐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기간 보여주는 거죠. 기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한 기간의 연대 뭐다? 자, 그거는 네 번째 줄에 보면 over a period time이라고 되어 있는 말 주셔보세요. over a period of time. 제가 over time이라고 했던 거. 찾았죠? 자, BS는 무슨 컨셉이요? 스타 컨셉이요. 손익은 무슨 컨셉이요? 플로우 컨셉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연봉 컨셉인 거예요. 그죠? 아까 재무상태표는 내 재산 규모 말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손익 보여주면 뭐에서 못 빼면 되죠?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되겠죠?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된다는 거죠. 수익, 레버뉴, 쓴 건 익스펜스. 그 다음 거기 기타, 게인, 로스 이런 말 나오는 건 나중에 다 배워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넘어가세요. 오른쪽 위에. 그래서 거기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런 말 나오는 걸 지금 내가 스킵하는 게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 이거 뭐지? 나 모르는데 왜 이 사람 넘어가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다 배우니까 그냥 손익계산서는 기업에 뭘 보여주는 거다? 그냥 한 기간의 성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로우 컨셉의 숫자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나오는 거다 정도만 지금 감잡고요. 오늘 바로 갈 거예요. 손익은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저 잠깐 보세요. 자, 우리 BS가 있는데, 자, BS가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몫이 어디에 표시돼 있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지거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전년도 말 여러분들 자기의 자본 금액하고 올해 말 자본 금액 보게 되면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는 보일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자기 몫이 그걸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그 세 번째 재무제표예요.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자본이 왜 바뀔까요? 자, 삼성전자가 자본이 아까 얼마로 그랬죠? 작년도 말이 220조였어요. 근데 그 전년도는 한 200조 됐거든요. 그럼 200조가 220조가 됐어요. 그럼 이거 왜 20조가 늘었을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 는 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더 늘었겠구나. 그 정도 이렇게 조금 뭐 차이가 나겠구나. 어쨌든 뭐 예를 들게요. 200조에서 220조가 됐다. 만약에 자본이 20조가 늘었다는 건 주주가 알아요. 뭘 보면 알죠? BS 보면 알아요. BS. 재무 상태 보면 전기말, 올해말 보게 되면 얼마 늘었나 나오잖아. 그죠? 근데 왜 늘었나를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내역을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쪽에 가서 내가 increase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제일 늘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뭐겠어요? 회사가 이익 나잖아요. 회사가 이익 나면 주주 입장에서 이익 난 것만큼은 자기 몫이 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자기 이익 났다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거기에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돼요. 그 다음 또 왜 늘까요, 여러분?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몇 분 안 계셔서 거의 무슨 야학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옛날 대학교 때 제가 야학했을 때 몇 분 앉혀놓고 애들 앉혀놓고 과외하는 느낌? 좋은데요? 더 앞으로 모이세요, 나중엔요. 우리 앉아갖고 수업하자고. 재미없어요? 증자라고 들어봐, 증자.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죠, 증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자기가 더 투자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가. 회사에다 돈을 더 컨트리뷰션 하면 일단은 자기 돈이 나가긴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늘겠어요? 주주 몫이, 주주님이 준 돈이 있습니다라고 주주 몫이 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자하면 또 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늘 자본 변동표가 증가하는 대표적 원인은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증자라면 증가하게 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마이너스 언제 있을까요? 지금 한 걸 뒤집어 보세요. 적자가 나면 줄겠죠. 두 번째, 증자의 반대 개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감자라고? 감자? 그 감자 아니야? 증자의 반대. 보통 잘 안 해요, 감자는. 우리 상장기업은 감자가 잘 없어요. 만약 감자가 됐다, 뭐 무상감자 이런 말 나오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무상감자가 뭔지. 무상감자? 빨리 손 떼란 소리예요. 그런 데 무상감자가 있는데 어쨌든 자본이 줄어요. 자본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을 줄이는 게 감자니까 증자는 자본이 느는 거고 감자는 자본이 감소하는데 왜 감자나요? 그걸 좀 설명하면 너무 깊어져요. 어쨌든 그러면 줄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본이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주주가 벌어서 자기 몫이라고 쌓아놓은 것을 회사에 계속 파기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뺐어야죠. 그럼 주주가 필요한 걸 뺐을 때 빼가는 여러분들 뭐다 수단이 뭐죠?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 들어봤죠? 배당? 주주한테 리턴 주는 게 배당이잖아요. 그럼 배당을 주면 뭐가 줄어요? 에코티가 줄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증자 있었나? 없었어요. 감자 있었나? 없었거든요. 근데 자본이 늘었어요. 그럼 무슨 이유겠죠? 이익 난 것 때문에. 근데 이익 난 것만큼이 늘지 않았어요. 왜? 뭐 준 게 있겠죠? 작년에 배당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났기 때문에 에코티가 늘었다가 배당을 준 것 때문에 줄었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역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주 입장에서 내 몫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왜 늘었지? 왜 줄었지? 그 내역을 쫙 보여주는 게 그 세 번째 재무제표예요. 대강 그 느낌만 가지시면 되죠. 네 번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기업의 활동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보겠지만 크게 세 개의 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건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기업의 활동을 보통 세 수로 나누는데 잠깐 쳐보시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우리 영업이익이 얼마 났냐? 53조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53조가 났다고 손익계산서 보면 이익 난 거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익 났다라고 53조가 보고돼 있는데 정말 이익 난 거 53조긴 하지만 돈을 53조를 벌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여러분들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갤럭시 S9을 여러분들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이익에 반영이 돼요. 근데 돈은 내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돈은 나중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선적을 하는 순간, 수출할 때 선적하는 순간 매출을 잡아요. 이익을 잡는다고요. 근데 실제 돈은 나중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럼 회계하고 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돈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이익 났다고 돼 있지만 돈이 그만큼 들어왔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보여줘야 되냐면 실제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오퍼레이팅 리절트는 이만큼 났어. 하지만 실제 돈은 이만큼이 들어왔어. 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무슨 재무제표죠? 이게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예요. 현금 흐름표죠. 현금이 얼마 돌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업활동으로 얼마가 돌았고 투자로 얼마가 돌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로 돈이 얼마 돌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녹화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녹화하는 게 진짜 싫어요. 녹화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 회사 실명을 막 들어가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저번 학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딱 이 하반기 강의는 녹화라고 하는 이 얽매이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할게요.
한 달 됐나요? 한 2달 전인가요? 여러분들 그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씨를 데리고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갔었잖아요. 한 달쯤 됐나 보다, 그죠? 부총리 이름은 아시죠? 이재용 씨는 아시죠? 평택 반도체 공장 있는 건 아시죠? 삼성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 공장 거기다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년에 걸쳐서 20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재용 씨가. 지금 이재용 씨분들 지금 소송 걸리는 건 아시죠? 국가에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아시죠? 국가는 지금 뭐를 여러분들 제일 우선 정책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냐면 고용 창출. 고용 창출되려면 여러분들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200조 해드리겠다. 했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막 났죠. 삼성전자 3년에 걸쳐 200조 투자. 뭐 정부에 뭐 잘 보이기 위한 생색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고맙다라고 화답을 했다. 뭐 이러면서 신문에 막 떴어요. 난 보면서 야 얼마나 재무제표를 사람들이 안 보는지 그때 느꼈다니까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얼마나 안 보는지를 언론 그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부터 해서 왜 안 보지 FS를? 저는 삼성전자 주주니까 알죠. 삼성전자 2017년도 투자한 금액이 한 60조 돼요. 이미 자기들은 60조를 투자하는 회사 1년에. 그럼 3년에 걸쳐 200조 투자하겠다는 거는 생색내기지 실제 더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투자 계획이 200조야. 원래 그만큼 투자하는 회사라고. 투자는 점점 늘어야 되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조 투자라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한 뭐 추가 더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걔를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정도 투자하는 기업이야 캐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단히 더 추가 투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경제 부총리 가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만 너무 재밌나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이 이게? 예? 모르는 거죠. 얼마를 투자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200조니까 금액수는 되게 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 90조예요. 딱 현금만. 다른 건 빼고요. 딱 현금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90조예요. 90조. 200조 투자는 껌이에요. 껌. 걔들 투자는. 영업으로 매번 버는 돈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3조 나는데 영업 캐시플로가 60조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만 얼마 난다고 지금 얘기해요.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게 60조 넘어간다고 예상되거든요. 60조가 좀 남짓된데요. 그럼 아마 오퍼레이팅 캐시플로는 아마 70조 이상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보다는 캐시플로가 더 잘 돌아요. 영업이익 계산할 때 여러분들 대표적인 비용 중에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실제 비용으로는 처리되지만 돈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꽤 크다고. 이게 조 단위가 들어가 있다고. 영업이익 계산할 때. 근데 실제 현금이 나간 비용은 아니니까 그 효과가 딱 빠져버리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는 보통 크게 나와요. 영업이익보다. 나중에 또 이것도 배웁니다. 자, 어쨌든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올해 예상된 60조 초반대래요. 그럼 오퍼레이팅 캐시플로는 10조 이상 나오겠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80조가 있고요. 올해 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70조 이상이 들어오면 이미 현금만 150조가 쌓인다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뭐다 1년에 뭐 한 60조 투자하는 거? 돈도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 가서 열나게 투자하고 집에 들어오면 돈이 더 불어있어. 뭐 이런 거지, 느낌이. 네? 조금만 재미를 가져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FS를 보시면은 이 기업은 시총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재미표 딱 보는 순간 예뻐요. 잘생겼어요, FS가 딱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의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그냥 딱 봐도 야, 이 회사 FS 되게 괜찮다. 뭐 하는 회사니?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의 FS가 딱 나와요. 애플, 뭐 환상적이죠. FS 보시면은 이 뭐 하는 기업이야? 애플, 그지? 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제 그게 이제 FS가 뭘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보면 좋은 회사구나라는 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미 정보가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게 FS거든요. 많이 보시면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디테일한까지 거 체크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FS는 여러분들 꼭 옛날 칡뿌리 같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고소한 맛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에 써요. 쓴 것도 아니고 안 먹죠. 칡뿌리 여러분들 안 씹잖아요. 근데 딱 씹으면은 써요. 근데 씹다 보면 이게 나중에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게 괜찮아요. 딱 그런 느낌? FS가 처음 보면 되게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주 보다 보면은 뒤에 풋노트도 빨리빨리 보고 사업 보고서 빨리 가서 액세스 열어보고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겨요? 체크 포인트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기 루틴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그 회사가 공시를 딱 하는 순간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허망하게 하지만 CFA 강의를 듣고 나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저희 강의는 시험 목적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 듣고 실무적인 강의 또 들으셔야 돼요. 제가 증권사들 여러분들 IB 부서 계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 CFA 공부 다 한 친구들인데 다시 실무 강의를 들어요. 그쪽 연수원들에서 뭐 한 30시간씩 강의해달라고 하면 가서 또 강의를 따로 하면은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실제 막 들어가서 FS 어디 가서 열어보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신문기사 나왔던 게 왜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를 진짜 구해서 FS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지 우리가 지금 책에서 배우는 것은 조금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CFA 시험 붙고 나서도 공부는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양이 실제 알아야 될 회계사님 100이라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건가요? 여쭤보시는 계시는데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냐면 한 2 정도 돼요. 알아야 될 내용에. 98은 나와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 저희도 CPA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시험 칠 때 붙었던 그 공부했던 양하고 시험 지금 붙고 나서 24년째 지금 회계사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부했던 양을 생각하면 그 정도 비율 되는 것 같거든요. 실무를 하면서 많이 배우셔야 된다고. 이 CFA나 CPA라는 전문직들, 뭐 닥터, 로이어 마찬가지지만 이 축적된 지식 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써먹어 봐야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말아도 먹어보고 해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필드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시너지가 있다. 물론 필드에 나가면 공부할 시간이 또 별로 없죠. 근데 핑계예요. 술은 드시잖아. 아침에 식사하시잖아. 밥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하시면서 공부할 시간 없대.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지. 딴 거 다 하고 그다음 공부해야지 생각하면 공부는 당연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그냥 공부나 운동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듯이 그냥 그 패턴으로 집어넣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지 뭔가를 다 배정해 놓고 그다음 마지막 공부. 그러면 시간이 안 나요. 왜? 자야 되니까 그다음에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저는 거짓말 같고 핑계 같은데, anyway, 어쨌든 여러분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BS 해보시면은 뭐는 나와요. 캐시 밸런스가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 얼마인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증감의 원인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뭐라고 보시면 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재무제표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저 보세요. 그럼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뭐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뭐가 나오냐면 계정 과목이 나오고 거기 옆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뭐가 되게 궁금하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업계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디스플레이 업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 아시죠? 삼성전자 밑에 자회사예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그 라인을 깔았을 때 내용연수,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연수를 몇 년 했냐면 5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10조가 들어가면 내용연수가 5년 같으면 1년에 2조씩 감가상각을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똑같은 10조를 투자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4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 4년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2조 5천억을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럼 다른 게 모두 동일하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2조가 들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2조 5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FX만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딴 건 동일하다 가정하면 실적은 당연히 누가 더 좋겠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좋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 실적의 변화인 거냐 차이냐? 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얘가 좀 빨리 적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4년 지나고 나면 걔들은 감가 다 끝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정보가 FS 나오질 않아요. 그럼 뭐를 여러분들 써줘야 되겠어요? 뒤에 주석에다가. 뭔가 말로 부연 설명해줘야 된다고. 우리 회사요. 감가상각이요. 4년 썼어요.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석 보시면 5년 했다고 돼 있다고. 그럼 정보 이용자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4년, 이 회사는 5년. 그럼 감가를 얘 정도 했었으면 얘가 비용을 더 탔겠구나. 그러면 실제 지금 어떤 경영 성과라고 표시하는 게 실제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회계 정책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인 경영 성과가 뛰어난 건 아니구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걸 앞에 본문에 다 쓸 수는 없거든. 그 다음에 뒤에다 뭐 써요? 글로 다 써주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 그걸 밑에 풋노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풋노트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정보 이용자들한테는 꼭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어카운팅 팔러시를 뭘 썼는지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유회사가 있어요. 정유회사는 뭐에 되게 민감하죠, 실적이? 오일 프라이스에 되게 민감하다고요. 오일 프라이스에 정유회사는. 그럼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이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정유회사인데 이건 조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재고를 사서 팔 때 먼저 산 정유가 먼저 팔렸다라고 이제 원가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단가가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해요. 다시 뭐라고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보는 게 FIFO라고 들어봤죠. 선입선출법. First in, first out이라고 그래요. 그 방법도 가능하고 그냥 단가 평균이겠지. 연평균에서 average로 원가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유 단가가 급격하게 많이 플럭처시 심하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회계 처리하는 회사하고 그냥 평균 단가로 팔렸습니다 말하는 거 이 차이가 막 수천억이 나요. 정유 회사는.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방법으로 썼는지를 뭐 해줘야 되겠어요? 주석에 써줘야 된다고. 우리는 무슨 법을 했습니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석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고는 안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주석 딱 클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 회사가 선택한 주요 회계 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재고는 무슨 법을 썼고 감가는 몇 년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 쫙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연 설명해 주는 게 풋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거기 뭐 꽁꽁꽁 찍혀 있는 말들 이런 것들 뭐다 다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뒤에 다 배우니까 그런 것들이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끊을게요. 거기에 지금 뭐까지 얘기한 거죠? 재무제표의 종류의 이 네 가지하고 풋노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은 플러스 알파 내용이에요. 플러스 알파 내용. 플러스 알파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매니지먼트 커멘트리 해놓고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어널리시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오디 리포트, 뭐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 내부 통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언급하고 갈게요. 그거는 지금 보지 말고 뒤에 제가 따로 언급해 드릴게. 일단 풋노트까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거고요. 그 뒤에 일만 줄만 칠게요. 근데 굵은 곳이 거기 매니지먼트 커멘트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뒤에 나오는 용어가 더 중요해요.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 줄 쳐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 MD&A라고 그래요.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 줄 치고 그 다음 뒤에 잠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LOS 밑에 어디팅하고 되어 있는 거 줄 쳐볼까요? 어딧 일단 줄만 쳐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proxy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 굵은 글씨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proxy statement. 굵은 글씨는 안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오른쪽 LOS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SE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줄 쳐보세요. 지금 다 아셔야 되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ed가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 단어 줄 쳐볼래요? ed가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탱큐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 밑에 earning guidance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일단 거기까지. 그다음에 줄 쳤던 거 이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줄 쳤던 거 중에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아까 SEC라고 하는 그 키워드하고 ed가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다음에 또 자세히 할게요. 다음에 자세히 할 건데 지금은 대강 어떤 거다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좀 넘어가서 이런 용어들이 뒤에 또 나올 건데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그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전자공시 사이트 있죠. 전자공시 사이트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그 기업들의 정보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중요 이벤트에 대해서. 그럼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금융감독원에 대응되는 기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트 사이트에 대응되는 뭔가 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EC는 미국에 규제하는 여러분들 그 규제위원회. 우리나라 따지면 증선이, 금융위, 금감원 이런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C가 나오면은 그런 여러분들 금감원, 금융위, 우리나라 증선이 이런 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이트에 뭔가 자기들 정보 올려야 되겠죠. 올린 우리나라 다트 사이트에 대응되는 개념이 미국은 무슨 사이트요? ed가 사이트라고 해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시험에 가서. 알겠죠? 미국의 기본 상장법인들 정보를 우리가 게더링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ed가 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 기업 분석하고 싶을 때는 ed가 사이트 가면 우리나라 다트 사이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기업들 관심 있을 때 볼 때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ed가 사이트는 솔직히 잘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적도 있는데 구글 파이낸스가 더 편하더라고.
구글 파이낸스 치면은 더 빨리 나오고 이게요. 그래서 구글 파이낸스 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에드가 사이트가 우리나라 다트 사이트랑 똑같은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서류가 파일링 된다는 말이 서류가 거기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서류 중에 뭐 거기 보면 AK, 뭐 10Q, 10K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보통 우리나라 다트에 가보시면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는 주요사항 보고서 이런 거 올라가는데 그런 거랑 관련된 보고서인데 그건 뒤에 따로 또 나와요. 지금 그냥 그런 건 서류 이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냥 다트 사이트에 대응되는 게 에드가다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정도 그 정도만 좀 기억하고 SEC가 나오면은 규제위원회구나. 자 그럼 뒤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뭔가 위원회 무슨 기구 이름을 2개를 배웠어요. 앞쪽에 아까 우리 IASB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드 기억나세요? 이게 뭘 만드는 여러분들 보드였죠. 회계 기준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죠. IFRS 만드는 그 기준위원회. SEC는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니까 이거는 뭐다 규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regulatory agency죠. 규제하는 기관. 여러분 잠깐 줘보세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여러분들 규제하는 기관이죠. 근데 한국 회계 기준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저희도 기준 만드는 곳이 그 한국 회계 기준위원회라고 있어요. 기준위원회는 여러분들 기준을 만드는 곳이지 여러분들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대신에 금융감독원은 여러분들 뭘 할 수는 없어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뭘 할 수 있죠? 규정 만든 회계 기준 만든 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보고 안 했으면은 불꽃 싸다굴 때릴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ISB는 여러분들 뭘 만드는 곳이고 스탠다드를 세팅하는 바디고 지금 우리 읽었던 SEC 같은 곳은 여러분들 무슨 에이전시가 되는 거죠? 레귤레토리 에이전시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이 성격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위원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설명이 될 거고요. 지금 내 이름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안다 말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뒤에 또 LS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기관들을 쭉 써놓고 성격이 다른 기관을 초이스하고 나와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CFA 시험하고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회계기준 만드는 곳은 FASB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럼 FASB, IASB, 그 다음 SEC 딱 3개, 3지선다니까 써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기관 하나 초이스하세요 하면 뭐가 답이죠? SEC가 답인 거죠. 왜냐하면 FSB하고 ISB는 기준을 만드는 곳이고 SEC는 그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규제하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 오늘 2개 배웠던 ISB하고 SEC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SEC는 미국의 규제위원회예요. ISB는 유럽 쪽에 그 IFRS 만드는 기구. 어쨌든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되고 요 3개. 요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영자가 지네 회사 FS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영자가 뭘 여러분들 써주냐면 이거 제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고요. 요 책도 MD&A가 뭐라고 거기 한 10줄 써 있거든요. 이거 있는 것보다 뭐가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금융감독원 다트에 들어가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회사 한번 쳐봐요. 거기 사업보고서 나올 거거든요. 그 사업보고서 딱 클릭하면 왼쪽에 목차가 쭉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경영자의 재무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목으로. 그걸 딱 클릭하고 되면 그게 MD&A예요. 지네가 지네 회사 FS를 분석한 거야. 그 뭐가 나오냐면 저희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요. 전년도 매출 200억이 있다. 올해 매출 250억이다. 50억 늘었다는 건 분석이 돼요. 그죠? Why? 왜 늘었나 알아 몰라요. FS 주어로 봐도 몰라요. FS는 뭐 보여주는 거죠? 숫자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늘었는지는 FS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주석에 나오지 않을까요? 주석은 그냥 중요한 회계 정책이 뭐다 이것만 나오지 지네가 왜 FS의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MD&A 가보시면 경영자 뭘 해놨게요? 우리 회사 매출이 200억이 요런 뭐다 부서에 요런 제품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었다가 요번에 250억이 된 건 요렇게 바뀌었는데 요 제품이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었냐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려서 이렇게 늘었고요. 마진율이 좋아진 이유는 어떤 제품의 원가가 뭐가 절감이 돼가지고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제품 원재료가 이 정도 포션인데요. 원재료 매입 단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만큼 마진이 개선됐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나만 이렇게 느끼나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FS, 아까 우리 FS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다 아까 4가지 재무제표에 플러스 알파 주소까지가 FS예요. 그거까지는 저희 회계사가 감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MD&A 정보 같은 것은 베리피케이션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고 뭐까지 나오냐면 전망도 나와요. 내년도에 대한 예상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만큼 달성하려고 한다. 물론 다 구라예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느 사업부에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다. 이런 것들 또 자세히 나오는 게 그게 MD&A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있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 보고 와서 MD&A를 한번 딱 읽어보시면 혹시나 시험장 갔을 때 뭐 경영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내용을 공시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는 감각적으로 mDNA에 손이 가요. 자주 보시는 사람은 암기가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이거 mDNA 나오잖아 라고 그렇게 느낌으로 풀리지 막 달달 외워서 푸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 제일 좋은 거는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CFA 강의를 할 때 강의 스타일들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강의 스타일이 시험에 맞춰서만 강의하진 않아요. 물론 시험 목적 당연히 포커스죠. 이게 탑 프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나오는 게 포커스긴 한데 제가 조금 보강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CFA 시험을 붙었는데 실무 와서 못 써먹으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은 갈비지예요. 그냥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냥 갈비지일 뿐이지 이게 유용한 지식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내가 배웠던 내용이 어느 회사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를 기억하면 이게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실무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케이스를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실무적인 얘기하는 어떤 회사 케이스 얘기하면 집에 가실 때 한 번만 신문 검색해 보거나 다트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것만 차곡차곡 쌓여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 나중에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오래 남아요. 책으로 그냥 본 거하고 이런 회사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대 하고 기억하는 그 지식하고는 머리에 리텐션 되는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 말해줄 때 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케이스면 여러분들 어차피 CFA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직접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지 시험 붙고 끝내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케이스를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mDNA 정보는 집에 가실 때 관심 있는 회사예요. 제가 특정 회사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쪽에 관심 있다. 네오이스. 나 엔터 쪽 관심 있다. JYP. 나는 철강 쪽 관심 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이렇게 굉장히 경영자가 많은 내용을 써주는구나.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mDNA 뎁스하고요, 미국의 mDNA 뎁스는 완전히 틀려요. 어디가 뎁스가 훨씬 깊을까요? 미국은요, mDNA 뎁스가 어마어마해요.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런 정보까지 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정보도 자세히 써줘요. 그래서 걔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성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정말 많이 줘요. 풀로 줘요. 우리나라는 네가 한번 잘 해석해봐. 선문답을 던져. 아니면 두리뭉술한 표현으로 넘어가요. 그냥 쓱 지나가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돼. 왜? MD에 나오는 정보는 요렇게 정보를 집어넣는 게 어떠니라고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기업들 가보시면 MD의 정보가 진짜 숏으로 되어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는 기업들. 소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기업들 가보시면 MD의 정보가 되게 길어요. 그게 바로 그 회계에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회사의 회계 릴라이빌리티라고 보시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DNA 정보가 얼마나 뎁스 있게 나오냐가 그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나는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그 회사의 회계 부서의 맨파워, IR 부서의 맨파워라도 생각을 해요. 또 경영자의 능력. 그게 좋은 사람들은 거기 굉장히 자세히 풀 공시해 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녹화를 해서 참 말하기 그런데 현대제철 포스코가 있다. 딱 가서 열어봐요. 어디가 더 정보 자세히 나오나. 포스코가 더 자세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현대제철은 여러분들 거래가 누구랑 많겠어요? 내부 거래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걸 쓰다 보면 찝찝한 거야. 그러다 보면 두 개 딱 분석하다 보면 중간에 자꾸 막 이가 빠져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럼 현대차한테 납품 단가 얼마지? 이러면 없어요. 뭐야 이거? 근데 포스코는 다 나와요. 우리 납품 얼마에 하고 있다. 제품별로 얼마에 납품하고 있다. 왜? 자기들은 전부 서드파티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철 딱 보면 가다가 탁 막혀요. 뭔데?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막히고. 그래서 mDNA 정보가 이렇게 풀로 공시되는 게 조금 제한이 되는데 미국은 너무 어마어마해요. 애니얼 리포트의 절반 이상이 mDNA입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출력 걸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와. 우리나라 출력하면 그냥 금방 나오는데 미국은 이게 너무 기니까 내가 회계본에서 한번 출력했다가 한번 큰일 났어요. 칼라 프린터 했다 칼라 잉크 다 나갔어요. 왜냐면 걔들은 카탈로그까지 다 나와요. 제품 카탈로그까지.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주면 진짜 좋겠다. 정보 이용자들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좀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랑 역행하는 게 기업들 부담된다고 그나마 애니얼 리포트에 주는 정보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 주겠다. 뭐 이런 말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화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간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mDNA는 그런 거다 정도만 감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써있는 말 있는 거보다. 오디팅은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FS 맞다 안 맞다 의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또 정리할게요. 의견의 종류도 막 나와요.
이 의견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이번 챕터는 정리합시다.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해버리죠. 근데 4페이지 잠깐만 갈게요. 4페이지 말고 3페이지 다시 한번 가가지고요. 자, 키포인트. 나는 정말 보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아야 될 키포인트만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주석 다시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주석. 그 주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주석의 두 번째 여러분들 그 꽁 찍혀 있는 거에 뭘 정보를 준다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Accounting method, assumption, estimate, used by management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줄쳐보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additional information 해놓고 뒤에 such as business acquisition or disposal, legal action. 그 다음 뒤에 contingency. 그 다음 그 밑에 여러분들 sales to relate party.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segment of the firm이라고 돼 있죠. 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수험생이다 보면 제가 줄쳐라고 하면 이걸 외우려고 막 하는데 조금 그래요. 좀 죄송한데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가서. 그러면 이게 너무 그냥 느낌으로 이거 주석에 있지. 맞아, 주석에 있어. 이거 눈에 보면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주석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수험생은 그걸 안 보니까 이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자를 따서. 그럼 이거 너무 힘들어진다고.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줄쳤던 거 정도가 주석에 나온다 정도는 감 잡으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주석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했죠? 네가 무슨 얘기했냐고요? 첫 번째가 아까 디스플레이 업계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5년 지네가 어떤 회계 정책 썼는지 어떤 가정 썼는지를 주석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얘기했어요? 정유회사 파이포 썼는지 평균법 썼는지 회계 정책 나온다고 했죠. 지금 두 번째 꽁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 회사가 사용했던 회계 정책, 가정 이런 것들이 주석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 다음 그 뒤에 주셨던 건 예를 다 들어줄게요. 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하면 또 시간 길어지는데 자 갈게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애플한테 소송을 당했어요. 만약에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억 불 피해 보상해주라고 110원 판결 나왔다가 지금 어필해서 지금은 한 2천억 정도로 줄었는데 소송이 제기됐어요. 근데 판결이 안 났어. 그럼 장부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원칙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장부에 잡을 수가 없죠. 내가. 근데 이건 중요한 컨틴전스잖아요. 우발 채무잖아요. 리걸 액션이 취해졌잖아요. 내가 수를 건 경우도 있고 수를 당한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거 지면 회사가 망해. 우리 만약 코스닥 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벤처 회사인데 자기 기술이 중국에서 특허성 걸렸어요. 근데 질 가능성이 높대. 자기는 유일한 이 회사 기술인데. 큰일이죠 이거. 정보용자 알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주석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리걸 액션 같은 걸 내가 취한 게 있는지 소송을 당한 게 있는지 나의 우발 채무는 뭐가 있는지 이건 써줘야 된다고. 이해되죠? 또 하나. 요거 셀트리온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데 이 셀트리온의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면 셀트리온이 재무제표가 되게 예뻐요. 손익계산서가. 매출이 여러분들 8천억, 원가 2천억, 영업이 6천억. 그래서 올해 당기 순위가 엄청나게 낮다고 올해 반기에 법인세 엄청 냈다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 현금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제가 아까 이익 난가하고 현금 흐름은 다르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은 6천억씩 났다고 되는데 현금 흐름 보면 6천억이 아니에요. 한참 모자라. 뭐야? 심지어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익은 낮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왜 3년 전쯤부터 3년 전에 왜 셀트리온 분식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신문에 막 뜬 적이 있었잖아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바이오 업계 지금 브랜드로 따지면 탑으로 지금 삼바로직스가 2위고 거기가 1등으로 보통 항상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쪽에.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만 딱 보게 되면 되게 손이 예쁘다고. 근데 돈이 안 돌아. 왜 그런가? 걔들이 물건 만들어 집 파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의 진액 계열사에다 팔아요. 제 제품을. 그리고 그 헬스케어가 제3자한테 팔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 그럼 셀트리온이 거기다 물건을 팔아. 헬스케어 쪽에다가. 그럼 헬스케어는 그 제3자한테 파는데 헬스케어 쪽에 재고가 계속 늘어요. 뭔 말이지 이게? 셀트리온 쪽에서 진액 계열사 관계사한테 물건을 확 팔아고 이익 확 내고 그걸 지가 받아놓고 있는 거야, 헬스케어가. 그리고 제3자한테 파는 매출은 크지 않고. 그럼 뭐야 이거? 근데 회계상 어쨌든 두 회사는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니까 계열사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거든요. 게다가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종속기업이면 내가 완전히 종속하는 회사면 둘 간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없어져요. 그럼 의미가 없어 이 작업이. 근데 걔들은 종속이 또 아니야. 종속기업이 아니라고. 종속기업이 아니면 그게 그대로 매출로 타요 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그냥 레벨 2 가서 얘기할 건데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셀트리온만 딱 보게 되면 뭐야? 이 많이 나네?
그 구조를 모르면 그것만 믿을 거 아니에요, 정보 이용자가.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셀트리온 뒤에 재무 주석에 뭐가 나오죠? 특수관계자랑 거래한 건 다음 같습니다. 다 나와요. 보면 거의 한 쿠션 맞고 가. 거기에 판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 그럼 그걸 보는 순간 뭐야? 한 쿠션 맞고 가네? 그럼 실제 너네 전체 그룹 봤을 때 매출은 이거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지금은 헬스케어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결국은 분식이 아니다. 라고 지금 뭐 이 기기 나오고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인데, 뭐 올해 초에 셀트리온도 작년이군요. 올해구나. 올해 초에 이제 삼바로이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회계 분식 사건 이슈되면서 바이오 업계가 전부 금감원이 감리를 한번 했죠. 셀트리온도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이슈가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없이 판명이 된 거고, 여하튼 여러분들 그런 트렌드가 이슈가 됐던 게 주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됐던 거예요. 아까 주셨던 그게 뭐죠? 특수관계자 거래. 아까 세일즈 윌리 파티 거의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케이스. 뭐 하나씩 들면 얘 되게 많아요.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했죠. 합병했을 때 여러분들 부당 합병이다, 합병 비율이 뭐 타당하지 않다, 막 이런 말 나왔잖아요. 난 너무 아쉬운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내가 언젠가 기회 있으면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삼성의 지배구조에 그게 삼바로이스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둘이 합병하면서 자 뭐가 이슈였어요? 이게 합병 비율이 적정하냐가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엘리엇 펀드가 소송까지 걸고 했던 게 그 두 가지 사건인데, 제일모직은 이재용 씨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였는데 삼성물산은 이재용 씨가 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할 때 어느 회사 가치가 높게 나오는 게 유리했겠어요.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게 유리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걸 가치를 밸류 업해갖고 이제 합병을 때렸다는 게 이슈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반대가 됐었어야 돼. 삼성물산은 반대가 됐어요, 주총에서. 제일모직은 주총에서 반대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삼성물산은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엇 펀드도 삼성물산 쪽이었거든요. 개미들 다 반대 던졌잖아요. 근데 누가 찬성한 거예요? 연기금이 찬성한 거거든. 그럼 연기금 왜 찬성했냐, 전문가 집단이. 했더니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여러분들 연기금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면 굉장히 내부적인 다큐멘테이션이 명확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합병을 찬성한 거냐. 제일모직이 뭐 들고 있었던 거죠? 삼바로직스. 주식을 한 50% 가까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볼 때 실적은 제일모직이 안 좋지만 걔들이 바이오,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성장 엔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합병을 뭐다? 찬성했다. 뭐 그런 논리거든요, 지금. 대강 스토리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 청문회 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총수들 다 불려 나와가지고 이 합병, 부당 합병 아니냐고 이제 이재용 씨가 엄청나게 추궁당했잖아요. 안 봤어요? 그 최순실 사건 터지면서 그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갔던 케이스 기억날 텐데, 그때 이제 이재용 씨한테 뭐 부당 합병이냐 아니냐 말 나올 때 싸게 산 거 맞죠? 증인하면서 엄청 다그쳤다고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재용 씨의 그때 전략은 뭐였어요? 한정치한자 컨셉이었죠. 다 모른다고 하는 컨셉. 그랬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재무제표를 띄워서 뭐다 보여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말로 하죠? 왜 합병하면서 싸게 산 거 아니냐고 말로 다그쳐요. 뭐가 나왔겠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전후 재무제표가 있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합병 후 재무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어보면 주석에 뭐가 나와요? 싸게 샀다고 돼 있어요. 얼마에 샀는지도 자세히 나와. 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누가 합병법인이었어요? 제일모직이 합병법인이었어요. 삼성물산이 피합병법인, 이걸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고 나서 제일모직을 상호로 삼성물산으로 바꿨다고. 지금 구조에 대해요? 다시 제일모직이 합병법인이었고 삼성물산이 피합병법인이었다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었어요. 왜? 도련님이 고위에 있으니까 대주주. 이게 뭐가 이렇게. 먹고 나서 이름을 제일모직을 뭐로 바꿨어요? 삼성물산으로 바꾼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에버랜드 놀러 가면 옛날에는 에버랜드 가면 에버랜드라고 돼 있었다고. 근데 에버랜드가 그다음 뭐로 바뀌었죠? 제일모직 바뀌었죠. 요즘 놀러 가면 뭐라고 돼? 삼성물산 돼 있다고. 그게 삼성의 역사예요. 거기가 지금 뭐다? 우리 도련님이 타고 있는 가장 큰 배 항공모함이에요. 우리 도련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 대주주로 있는 회사. 합병했을 때 뭐라고 되냐세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을 때 삼성물산이 여러분들 그 에코티 주주 몫이라고 되어 있는 장부가가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네가 준 합병 대가가 8조 남짓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거기에 적혀 있는 주주 몫이라고 되어 있는 장부가가 11조인데 내가 지불한 금액은 8조 정도 줬다고 되어 있다고. 보통 합병하면 여러분들 장부에 잡혀 있는 주주 몫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주는 게 맞아요? 덜 주는 게 맞아요? 더 주는 게 맞죠. 권리금을 합병할 때는 프리미엄 주는 게 합병이 일반적이에요. 저 회계사 23년에서 합병 프리미엄 준 거 맞지 덜 주는 케이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재무제표 보면 11조라고 장부에 돼 있는데 준 게 8조 얼마라고 돼 있다고. 그럼 얼마나 싸게 산 거죠? 3조 가까이 싸게 산 거죠. 그 3조 가까이 싸게 사면요 손익계산서에 그 이익으로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하면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영업적자. 근데 거기 밑에 합병하면서 우리 싸게 샀습니다. 차익이 2조 7천억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조 단위가 돼 있다고. 회계망측한 재무제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업 적자가 난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조 단위가 나 있으니까.
왜 주석을 안 보죠? 주석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합병했을 때 얼마 줬고 얼마 인수했는데 이만큼 이익 났다. 그러면 청문회할 때 띄워놓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재용 증인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염가 매수 차익. 이게 싸게 샀다는 소리예요. 같이 읽어봐요, 증인. 염가 매수 차익. 얼마 싸게 샀다고 적혀서 2조 7천원. 싸게 샀죠? 할 말이 없죠. 지네가 싸게 샀다고 공시가 돼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뭐 증인 뭐 싸게 산 거 맞죠? 또 앉아있는 사람 모르겠는데요. 왁 소리 지르고 또 막 완전 봉숭아학당이에요, 봉숭아학당. 그런 봉숭아학당이 없어요. 제 옆에 안 보는 거예요. 뒤에 주석에 다 나와. 뭐에 대해서? M&A요. 다 나옵니다. 그 아까 처음 주셨던 비즈니스 뭐다? 인수하는 거. 거기 나와 있는 줄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에쿼지션, 그 다음 리걸 액션, 컨틴전시, 특수관계자 거래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매출이 작년도 기준으로 얼마냐면 한 240조, 50조 돼요. 한 260조인가? 한 250조 전후 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사업부가 몇 개 있죠? 지금 현재는 5개예요. 첫 번째가 뭐 있죠? 삼성,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제일 핵심이 요즘은 반도체. 그리고 작년에 하만 인수한 거 아시죠? 하만. 그 전장산업, 그 하만. 그 사업부를 5개로 지금 삼성은 공시하거든요. 애뉴얼 리포트에. 재무 리포트에 주석 보면 뭐 나오냐? 요 5개 세그먼트별로 매출이 얼마고 이게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앞에 손익보면 어느 사업부에서 얼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뒤에 세그먼트가 다 나온다고. 그럼 작년도 영업이익 53조인데 어디가 다 차지했어요? 30조 가까이가 반도체예요. 그럼 작년에 이익 난 거 뭐 때문에 났구나? 반도체 때문에 났구나. 알 수 있겠죠? 그 세그먼트도 다 나온다는 게 마지막이에요. 주석에. 이 정도면 주석 나오는 거 대강 가면 잡히겠죠? 고정 줄 쳤던 거 케이스로 기억하면 돼요. 자, MD&A 정보요. 자, MD&A 아까도 말했지만 경영자가 분석한 건데 그 세 번째 줄에 in this section 매니지먼트가 뭘 디스커스 한다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뭐 거기 사업의 성격, 경영자의 목적, 회사의 past performance, performance measures 뭐 이런 거 언급한다고 돼 있죠.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쪽고 저쪽고 돼 있고 넘겨보세요. 맨 마지막 하나 체크합시다. Analyst must be aware that 마지막 3페이지 마지막. Management Country 아까 MD&A는 감사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감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애널리스트는 인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볼 때 FS하고 주석 볼 때의 느낌하고 MD&A 볼 때하고 뭐가 더 릴라이어블한 거죠? FS나 주석은 릴라이어블한 거지만 MD&A 정보는 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 좀 떨어지는 정보다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넘겨보시고. 미국 상장법인의 경우는 SEC에서 MD&A에다 이런 내용들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라고 써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외우면은 염들 떨어져요. 알겠죠? 그 내용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MD&A 정보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자, 그 다음 밑에 오디팅 요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요 챕터 마무리 할게요.